그 해봄 잃어버린 길. 1980년 3월 15일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에 봄이 찾아왔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진달래가 상기슭을 물들이던 그날 마을 유일한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었다. 낡은 교사 건물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 소리와 함께 20명. 남짓한 졸업생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졸업장을 받아들었다. 이수정은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맑은 눈동자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성적도 반에서 3번째로 좋았다. 무엇보다 착한 마음씨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 수정아, 우리 서울 가면 꼭 성공하자. 단짝 친구 영희가 수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영희는 집안 사정이 넉넉해서 서울의 한 전문대학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었다. 수정은 부러운 마음을 감추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응, 언젠가는 나도 서울에 갈 거야. 사실 수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논농사와 품팔이로 간신히 가족을 부양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일을 도우며 푼돈을 벌었다. 수정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직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다. 집안의 경제 사정으로는 수정이 대학에 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정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 나무 밑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꿈을 이야기했던가. 나는 커서 간호사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하지만 이제 그 꿈들은 현실 앞에서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정아. 돌아보니 동네 오빠 철수였다. 그는 3년 전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한다며 가끔 고향에 내려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곤 했다. 말쑥한 양복에 반들거리는 구두, 손목에는 금시계까지 차고 있던 그의 모습은 수정에게 성공의 상징으로 보였다. 졸업 축하한다.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철수가 친근하게 말하며 다가왔다. 그런데 대학은 안 간다며? 성적도 좋다던데. 수정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일찍 취직해서 집안을 도와야 해요. 철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제안했다. 그럼 서울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내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고 월급도 괜찮아. 15만 원 정도는 받을 거야. 기숙사도 제공하고 말이지. 15만 원이라는 숫자에 수정의 눈이 반짝였다. 아버지가 한 달에 버는 돈보다 많았다. 정말요? 그럼 거짓말하겠니? 너 같은 착실한 아이가 딱 필요한 자리야.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그런 깔끔한 일이지. 철수는 계속해서 수정을 설득했다. 요즘 서울은 정말 좋아. 높은 빌딩들, 백화점, 극장.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많아. 젊을 때 한 번은 서울 구경도 해봐야지. 그의 말에 수정의 상상력이 날개를 달았다. 그날 밤 수정은 설렘에 잠들지 못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출근하는 자신의 모습, 예쁜 사무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 그리고 매월 집에 용돈을 붙여드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펴지고 어머니가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생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수정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혼자 웃었다. 꿈에 그리던 새로운 인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리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마냥 장밋빛으로 보였다. 3월 말의 어느 쌀쌀한 아침, 수정은 어머니가 손수 깃고 기워 만들어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보따리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준 김치, 그리고 아껴두었던 용돈 3만 원이 전부였다. 수정아, 서울 가서 몸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딸을 배웅했다. 아버지는 말은 없었지만 수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잘 다녀와라 한마디를 건넸다. 철수는 바쁘다며 먼저 서울로 올라갔기에 수정은 혼자 낯선 도시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내다본 풍경은 시간이 갈수록 달라져 갔다. 고향의 푸른 들판과 산들이 점점 사라지고 회색빛 공장 굴뚝들과 빼곡한 건물들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기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수정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다. 수정은 그 거대함에 압도당했다. 고향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오가고 있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나가는 사람들, 짐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짐꾼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차 경적 소리까지
모든 것이 수정에게는 신기하면서도 무서웠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철수가 아니라 그의 부하라는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수정이죠? 저는 김씨라고 해요. 철수 형님이 바빠서 못 오셨어요. 일단 숙소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그 남자는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길거리를 걷는데 수정은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네온사인들, 자동차들, 높은 빌딩들이 모두 신기했다. 하지만 점점 골목이 좁아지고 건물들이 허름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을지로 뒷골목의 낡은 여인숙이었다.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서 준비하세요. 곧 회사 면접 보시게 될 거예요. 김씨가 3층 구석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방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시커먼 벽면만 보였다. 언제쯤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요. 김씨는 대충 대답하고는 방을 나갔다. 수정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면접 소식은 없었다. 수정은 매일 방 안에서 기다렸지만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제지당했다. 하루에 한 끼씩 주는 밥도 형편없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그것이 전부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정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고향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전화기도 없었고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다. 방을 관리하는 아주머니에게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급한 게 뭐야? 좋은 자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서울의 밤은 유독 추웠다. 네온사인 불빛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수정은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창가에 앉아 고향을 그리워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거칠지만 정겨운 목소리, 그리고 친구 영희와 나눴던 소소한 일상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서울은 너무 크고 차가운 곳이었다.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밤 철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처음 고향에서 만났을 때와 사뭇 달랐다. 여전히 말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며 있었다. 친근했던 미소도 어딘지 가식적으로 보였다. 수정아,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이제 진짜 일터로 가야겠다. 수정은 반가움에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드디어 회사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기다렸어요. 철수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제 정말 일할 때가 됐어. 철수가 수정을 데리고 간 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깔끔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였다. 거리에는 술에 취한 남자들과 짙은 화장을 한 여자들이 오가고 있었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오빠, 여기가 어디예요? 회사는 어디 있어요? 수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철수는 답하지 않고 어둠 속 골목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수정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건물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니 붉은 조명이 깜박이는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방에서는 낮은 음악 소리와 함께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정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철수가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오빠, 이게 무슨... 저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수정이 소리쳤지만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포주 김 사장이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구의 얼굴 한쪽에는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다. 그는 수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애가 그 애구나. 어디 보자. 김 사장이 수정의 턱을 들어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나이도 어리고 깨끗하네. 손님들이 좋아하겠어. 얼마 받고 데려온 거야? 3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철수가 대답했다. 수정은 자신이 돈을 받고 팔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저는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수정이 절규했지만 김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일할 수 없어? 너희 아버지 빚 500만 원 내가 다 갚아줬어. 이제 넌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
수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하지만 철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차용증들이었다. 하지만 수정은 그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체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이건 가짜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글씨를 쓸 리 없어요. 수정이 항변했지만 김 사장은 관심 없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라는 거야. 이제 도망갈 생각 말고 얌전히 일해. 그게 너와 내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수정은 절망에 빠졌다. 꿈꿔왔던 새로운 인생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일해서 돈을 갚을게요. 하지만 김 사장은 냉정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빨리 적응해. 내일부터 손님 받을 준비해. 그는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고 수정은 작은 방 하나로 끌려갔다. 방문이 닫히며 수정의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건설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김현우는 22살 고향 전라도에서 올라온 지 2년째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현우야, 오늘도 고생했네. 동료 작업자 박형이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 현우는 힘든 표정 한번 짓지 않고 환하게 웃었다. 형, 이 정도 뭐 고생이에요. 우리 어머니 병원비만 벌면 되죠 뭐. 현우는 비록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언젠가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도 서울로 모셔올 생각이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현장 사장이 현우를 불렀다. 현우야, 내가 아는 술집에서 급하게 심부름꾼이 필요하다는데 가서 일 좀 도와줄래? 하루에 10,000원 준다고 하네. 현우에게는 큰 돈이었다. 어머니 약값이 모자라던 참이었다. 유흥가에 처음 가본 현우는 화려한 불빛에 압도당했다. 시골에서만 자란 그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술집 사장은 현우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시켰다. 술과 안주를 나르고 손님들이 부르면 달려가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한 방에서 나오는 여자를 보고 현우는 멈춰섰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어딘지 초라해 보이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현우와 눈이 마주친 수정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우의 맑고 순수한 눈빛이 이곳의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저기 괜찮으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정은 고개를 돌리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괜찮지 않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현우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며칠 후 현우는 다시 그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수정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잠깐만요. 현우가 수정을 조용히 불렀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만난 두 사람. 수정은 현우를 보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왜 나가고 싶으세요? 수정은 자신의 사정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사기를 당해 이곳에 팔려왔다는 것, 거짓으로 만들어진 빚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우의 순진한 제안에 수정은 쓴 웃음을 지었다. 여기 사장이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혼날 뿐이에요. 현우의 가슴은 분노로 끓어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왜 아무도 이 여자를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도 느꼈다. 공사장에서 하루 벌어봤자 몇천 원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 이름은 김현우예요.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이수정이에요. 수정도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겼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의 빛 같은 것이었다. 언젠가 꼭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돈을 모아볼게요.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정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이 만나는 순간 차가운 지하실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현우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본래 일하던 건설 현장 외에도 밤에는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동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했다. 어머니는 갑자기 부지런해진 아들을 보며 의아해했다. 현우야, 너 요즘 왜 그리 바빠? 몸 상하겠다. 어머니의 걱정에도 현우는 괜찮다고 웃어 넘겼다. 수정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매일 밤 몰래 편지를 써서 술집 청소 아줌마를 통해 수정에게 전달했다. 수정도 현우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 오늘 1만 원 모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말아요라는 현우의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더욱 고마웠다. 하지만 이런 일이 오래갈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김 사장이 수정의 방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편지를 읽어본 김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손님도 아닌 놈과 편지를 주고받아? 수정은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다. 얼굴이 부어오르고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더 아픈 건 현우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다. 다시는 그 놈과 연락하지 마. 다음에 또 걸리면 진짜 죽여버린다. 현우도 경고를 받았다. 김 사장의 부하들이 현우의 일터까지 찾아와 위협했다. 앞으로 우리 가게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그 여자 생각도 하지 마. 내가 계속 그러면 그 여자가 더 고생한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 때문에 수정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다. 밤마다 수정을 구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가난한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500만 원이라는 거금은 그에게 하늘의 별만큼 먼 숫자였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현우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다. 의사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수술비만 200만 원이 필요했다. 현우가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써도 턱없이 부족했다. 현우는 절망에 빠졌다. 어머니를 살리려면 자신이 모은 돈을 써야 했고 그러면 수정을 구할 희망은 더욱 멀어진다. 밤새 병원 복도에 앉아 고민했지만 답은 없었다. 어머니와 수정 둘 다 구할 수는 없는 현실이 너무도 잔혹했다. 며칠 후 현우는 수정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술집 뒷문에서 잠깐 마주친 수정에게 그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아서. 수정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미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는 게 죄송해요. 수정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현우가 소리쳤다.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힘든데 나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해요.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밀어냈다. 사실 그녀도 현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가 자신 때문에 어머니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현우는 수정의 뜻을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널 구하지 못하면 평생 사람답게 못 살 것 같아. 현우의 목소리는 절망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수정을 구해내겠다고. 5월의 어느 비 내리는 밤 현우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어머니 수술비로 모아둔 돈과 건설 현장에서 선불로 받은 돈, 그리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합쳐도 300만 원이 고작이었다. 부족하지만 이것이 전부였다. 현우는 비에 젖은 채로 술집 앞에 섰다. 김 사장을 직접 만나 협상하려고 했다. 사장님, 300만 원 있습니다. 이걸로 수정이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김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300만 원? 아직 200만 원이나 부족한데 무슨 소리야? 나머지 200만 원은 제가 여기서 일해서 갚겠습니다. 현우가 간절히 말했지만 김 사장은 단호했다. 안 돼. 그 여자는 우리 가게의 간판이야. 보내줄 수 없어.
협상은 결렬되었다. 현우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밤 12시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을 노려 술집 뒤쪽으로 들어갔다. 수정의 방 창문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수정아, 나야. 현우야. 수정은 놀라며 창문을 열었다. 왜 여기 와요? 위험해요. 같이 가요. 지금 당장. 현우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수정은 망설였다. 잡히면 어떡해요? 당신이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곧 추격이 시작되었다. 김 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뒤쫓아왔다. 도둑놈들. 서라. 현우와 수정은 손을 꼭 잡고 비오는 거리를 뛰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울역이 가까워졌다. 마지막 기차가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저 기차만 타면 돼. 현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 김 사장의 부하 중 한 명이 현우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현우는 바닥에 쓰러지며 다리를 다쳤다. 현우야. 수정이 절규했다. 기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현우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일어서며 수정의 손을 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다시 살아보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에 대한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다.